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연속 최다를 경신하며 16,000명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정점에 이르면 하루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우리나라에서 접종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이 아닌 제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부작용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자가검사 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하루 생산량이 최대 1,600만 개로 하루에 300만 개가 남을 정도로 공급이 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5.7%로 3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소비 회복이 크게 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재택치료자가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택치료자 11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402곳으로 가동률은 60% 수준이라며 다만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관리 의료기관과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만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이고 의사 1명이 관리하는 재택치료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관리 의료기관의 여력이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다를 경신하며 16,000명대까지 늘어나면서 자가검사 키트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재고량이 넉넉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하루 생산량이 최대 1,600만 개에 달해 27일 기준 재고량이 300만 개로 확인됐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하루 850만 개, 선별 진료소용이나 약국 판매용인 일반 키트는 하루 750만 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정부가 나서 관련 업체에 생산 확대나 가격 안정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닷새 동안의 설 연휴 방역이 우려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합니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고향 방문 이후에 약 한 38% 가까이가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우리가 출발하는 확진자 숫자 자체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가피하게 가실 경우에도 출발 전과 귀가 후에는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 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한 국내 접종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을 다음 달 둘째 주부터 도입해 18살 이상 미접종자 1, 2차 접종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접종자 가운데 의료기관,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노인, 중증장애인 등 감염때 중증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들 외에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SNS와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한 당일 접종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비대면으로만 면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한데요. 이번 설 연휴 주요 특별 방역 대책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유리벽 하나 사이에 두고 애틋한 마음을 나눕니다. 2년째 요양병원에 머무는 아내를 직접 마주하고 싶지만 이렇게 비대면 면회만 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 간절함이 더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많이 아쉽죠. 가족 입장으로서는 뭐 자주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또 비대면으로도 하고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성묘 봉안시설의 단체 재래시를 폐쇄하고 실내시설은 예약제로 일부 운영합니다. 명절 전통시장 손님은 온라인 특별 판매전으로 유도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이 금지됩니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를 비롯해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 시설에서 방역 패스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설 연휴 기차표는 창가 좌석만 팔고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도 50%로 권고합니다. 명절마다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오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 9곳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수행단 가운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순방 귀국 이후 PCR 검사를 한 결과 수행단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은 경호 인력 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과의 밀접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단 가운데 소수 인원이 확진됐을 뿐 더는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 지침에 따라 조사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한 합동참모본부가 다음 달 5일 다시 PCR 검사를 시행하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함정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만 현지의 5성급 호텔을 빌려 개인별로 사용할 방역 물품을 추가 지급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저녁 8시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30여 명이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27일 오전 지급받는 데 이어 31일까지 추가로 팍스로비드 여유분을 긴급 항공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하시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은 설 연휴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주요 혼잡 탐방로 이용객들을 저밀접 탐방로로 분산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등은 31일과 2월 1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mRNA 백신이 주목받으면서 RNA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인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RNA 기반 신약 개발에 나서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사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 mRNA 백신은 다른 방식의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백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입니다. mRNA 백신의 성공적인 상용화로 RNA 기술이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RNA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RNA 조각을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붙여 질병 유전자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가 특정한 항원을 내는 세포에 대해서만 결합을 해서 그 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주된 것인데 그 세포의 기능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RNA 치료제는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RNA 치료제가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섬유화증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신장 질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엠피레귤린을 타겟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소노젠 테라퓨틱스는 이 후보 물질 대상으로 다양한 섬유화증 동물 모델 실험과 영장류 등 비임상 독성 실험을 진행해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비대 흉터, 신약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지 얼마 안 될 만큼 초기 단계여서 국내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팍스로비드를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10일인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미크론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밀접 접촉자도 급증해 이대로라면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음성이 확인될 경우 최단 6일째의 격리 해제를 인정하는 의료 종사자와 배달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하루 더 단축해 5일째 격리를 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전파력도 세고 다른 변이와 감별도 잘 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언급한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은 더 세면서 감별도 어렵기 때문에 스텔스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이게 국내에도 유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기존의 PCR 검사에서 잘 감별이 안 된다 또는 잘 진단이 안 된다라는 그런 초기의 우려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이유가 바이러스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발견된 유럽에서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PCR 키트 자체가 네. 일부 좀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몇 가지 하위 변이라 그래서 종류가 좀 몇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 그 중에 일부가 잘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존의 PCR 검사법으로 아예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스텔스라는 이름에 너무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PCR 키트에서는 잘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오미크론 중에서도 일부 하위 변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가 또 생긴 그런 부위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최초의 형태보다는 좀 더 전파력이 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예.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기초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덴마크 발표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 같은 독성도 더 강할까요? 이게 이제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파력은 사실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조금 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파의 양상이 바뀌는 거는 실제 역학조사에서 좀 빠르게 감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명률이나 위중증 발생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변이가 전파력은 지금 기존의 그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치명률이 더 높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자료가 모여져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치명률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만약 오미크론보다 정말로 전파력이 더 강하다면 델타를 오미크론이 밀어낸 것처럼 이 스텔스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원형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예. 일부 기존의 초창기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서 일부 하위 변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이 오미크론 전체적인 유행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 오미크론 자체도 전파력이 강한데 또 여기서 하위 변이가 더 강한 전파력을 보인다면은 네. 오미크론 내에서의 그 주도 바이러스가 다소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든 스텔스 변이든 중증 화율이 낮고 전파력만 강하다면 결국 집단 면역 형태로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크게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방역 체계를 그냥 유지한다라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대로 이 유행이 확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중증 환자들의 그 부담이 의료 체계 대응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 실제로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방역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실제 여러 가지 그 유행 예측 모델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그 유행 예측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월 초중순쯤에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은 하루에 확진자가 뭐 14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까지는 그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뭐 중환자 대응 체계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의료 체계나 아니면 지원 체계 자체가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방역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변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4월 초중순쯤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때 상황이 심각하다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증상도 지속 기간이 좀 짧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발열 체크 같은 기존 방법으로는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델타 변이 때도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들은 무증상인 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벼운 증상인 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것에 비해서도 오미크론은 좀 더 가볍고 증상의 그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그냥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가볍게 느낀 다음에 그냥 좋아져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증상의 종류로는 사실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델타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감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발열 체크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오미크론 자체를 그런 코로나19를 그냥 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의심되는 증상들이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뭐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감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던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돌파 감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이제 면역이 생기게 되죠. 그 면역의 주요한 결과물이 이제 항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던 원래 바이러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 백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백신이 유도하는 항체는 원래 최초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저항을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변이가 거듭될 때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항체가 예. 이 바이러스에 달라붙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전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알파나 베타 이런 거에 감염됐던 분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항체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감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 재감염의 발생 비율이 이전의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24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점은 지금까지 발생한 최남단 지점인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에서 남서쪽으로 52km 떨어진 곳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3km 밖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은군 발생을 계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확산 예상 범위, 인근 양돈 농가 분포 등을 고려해 2차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귀성객에게 발생 지점 출입자재 등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방문을 삼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모두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 지난해 설 연휴에 409만 명보다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날짜별 이동량을 보면 설 전날 월요일인 1월 31일이 458만 명으로 가장 적고 설 당일인 2월 1일이 531만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과제 평가를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8%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공률 98%는 그만큼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로만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이 빚어낸 병폐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꾼다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0.1%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하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보다 5.5%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9% 늘었습니다. 정부가 4월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물가 차관 회의를 통해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과 같이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입니다. 직전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마이너스 3.4%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했지만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제로 금리를 비롯한 연방 준비 제도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미 경제의 부활을 견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의 보급도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21세기 미국 경제를 새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연준의 긴축 전환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분기 매출 기준으론 사상 최대입니다. 기록적인 매출에 힘입어 순이익도 25%나 늘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출시된 아이폰 13은 기능 면에서 지난 제품과 두드러진 차별점이 없어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등의 구독 서비스를 합친 서비스 부문 매출은 24%나 증가한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C, 노트북 등 맥 부문 매출도 25% 늘어난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매출은 14% 감소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이슈, 즉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가 지난해 3분기보다 더 상황이 나빴다면서도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 성장이 탄탄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지구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최종 목적지인 제2라그랑주 지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제2라그랑주 지점은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죠. 태양의 뜨거운 열을 가장 덜 받으면서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충전도 할 수 있는 최적의 궤도인데요. 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180일마다 이 80만 킬로미터의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 궤도를 공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동시에 지구의 공전 궤도에 맞춰 태양의 궤도도 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웹 우주망원경을 태양에서 봤을 때 지구 뒤에 숨어서 우주를 관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장비 조정을 한 뒤에 오는 6월부터 우주 관측에 실질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빅뱅 이후에 초기 우주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관측 결과물은 올 여름쯤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는 뛰어나다라고 네. 하던데 어떤 사진을 보내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제 대선 20대 대선이 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이 YTN 사이언스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예.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지난 2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네. 또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의 시스템 개편안 4가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두 번째 토론 순서였던 이 안철수 후보는요, 과학기술 연구과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평가 체계를 바꿔 세상에 없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고 또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초청 토론회는 설 연휴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토론회 모두 YTN 사이언스가 45분씩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토론회 역시 설 이후에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죠.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지구 생태계 곳곳에 이제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꽃가루 운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국에서 그 평균 45.5%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이후로 토종벌 개체수가 95%나 감소하는 등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 현상은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이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 성분이 꿀벌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꿀벌이 가지고 있는 위치 파악 능력을 떨어뜨려서 번식과 식량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서식 환경 변화가 꿀벌의 멸종 위기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하지만 꿀벌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또 꽃은 꽃가루를 옮길 수 없어지게 되니까 번식을 할 수 없고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2035년쯤에는 꿀벌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올 만큼 꿀벌 개체수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기후변화를 늦춰서 꿀벌의 멸종을 막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날씨학 개론에서도 다뤘던 주제인데 이 환경 보호가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걸 이제는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이죠? 네, 이 오미크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최대 5일이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면 이를 판별하는 진단법이 나오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분 만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키스트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이용하는 특정 수용체를 활용해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일지라도 인체에 침투를 하려면 이 수용체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진단 플랫폼을 개발한 겁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PCR과 맞먹는 수준의 정확도로 30분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아직은 실험실 수준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빠른 시일 내에 센서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커지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놓인 상황이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화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중반대까지 늘어나는 등 이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 당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선행국에서 나타나는 집단 면역 현상을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정점 후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하겠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해외 사례만으로 국내 오미크론 유행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감염자 자체가 현저하게 적고요. 또 3차 접종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오미크론 첫 감염 사례 발견 이후 보통 한 3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던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세종이 되는데 7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영국은 짧고 굵은 유행 이렇게 보면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길고 느린 유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문가들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풀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감염자 자체가 폭증을 하면 중증 환자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끝난 뒤에나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낙관보다는 정부는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촘촘히 세우고 또 개개인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오미크론 대유행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50세 이상 남녀 25,8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 이상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한 그룹은 위약을 투여한 그룹보다 자가 면역 질환 발생률이 22% 낮았습니다. 또 이런 결과는 임상시험이 시작된 지 2년 뒤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 5년이 되면서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치와와와 같은 작은 반려견을 만드는 개 유전자 변이가 5만여 년 전 고대 늑대에게 이미 존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게놈 프로젝트 연구팀은 개 230여 종과 늑대 등 1,400여 종의 객과 동물 게놈을 분석한 결과 인간이 개를 가축화하기 전부터 몸집 차이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장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통제하는 유전자 주변에서 변이를 찾아냈는데 이 변이의 두 가지 대립 형질 가운데 작은 형질만 가지고 태어난 개는 15kg 미만의 소형견이 되고 큰 형질만 가진 개는 25kg 이상의 대형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개뿐만 아니라 늑대와 여우 등 객과 동물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을 자가지방 주입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연구팀은 족저근막염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발바닥에 환자 자신의 지방을 주입한 뒤 12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족저근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통증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방에 성체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들이 있어서 손상 부위에 새로운 혈액을 공급하고 상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숲속 새소리로 새 종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생체 음향학팀은 자율 녹음 장치로 숲에서 발생하는 수천 시간분의 소리를 녹음한 뒤 머신러닝을 적용해 특정 새소리를 걸러내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뒤섞여 있는 여러 개의 소리를 깨끗하게 구별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인 분리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는 셈인데요.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에도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이 들어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위의 사진은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개미굴 같기도 하고 벌집 같기도 하시다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것이 고종황제가 즐겨 마시던 최애 음료의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묘한 맛으로 고종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의 주제는 바로 많은 분이 사랑하는 커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 2015년 과학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작품인데요. 커피 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세포표, 큰 덩이처럼 생긴 것은 수용성 고형물, 작은 돌기처럼 형성된 것은 커피 오일방울인데요. 커피의 좋은 맛을 내는 것은 수용성 고형분과 커피 오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커피 오일은 커피의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 힌트였던 고종 황제의 최애 음료도 커피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우리나라의 첫 커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것을 계기로 커피를 접한 고종은 덕수궁 정관원에서 닭과와 함께 커피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실제로 커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겠죠.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구아바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이른바 식물 속 염기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페인에 한 번 학습된 뇌는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카페인 중독의 걱정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게 바로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에서 카페인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카페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먼저 신선한 생두를 고른 후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열이 가해지면 생두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무게는 15%에서 20% 정도 감소하고 부피는 60% 증가합니다. 또 색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스팅된 커피콩을 갈아 커피 가루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액체를 추출한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는 이보다 한참 전인 생두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임계 상태란 이산화탄소에 31도 73기압을 줘 액체와 기체의 밀도차가 없어지는 상태인데요. 이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입니다. 젖은 생두를 스테인리스 추출 장치에 넣은 뒤 초임계 유체에 강한 압력을 줘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이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100% 없는 상태는 아닌데요. 카페인이 약 97% 정도 제거되고 3%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기준치보다 훨씬 적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마시다 보면 원두에 따라 신맛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커피의 산미라고 부르는데요. 산미는 직접 느껴지지 않지만 산미가 없으면 커피의 깊은 풍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라비카종 등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나는 커피 종류는 산미가 풍부한 반면 로부스타종의 경우 산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pH 농도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물은 중성으로 pH 7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pH 농도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라비카종은 pH 5.1 정도이고 로부스타종은 pH 5.4 정도로 아라비카종의 pH 농도가 로부스타종의 pH 농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미가 너무 강하면 커피의 맛이 떫거나 자극적이라고 느껴지고 반면 낮으면 풍미가 제대로 살지 않아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커피 취향을 pH 농도로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커피 속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너무 과한 양을 섭취하면 몸에 좋지는 않지만 커피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잔에서 3잔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고도 하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마음껏 만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을 자제하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